도시화. 도시화는 경제성장과 무슨 관계가 있나? 서울의 공간구조를 3도심, 7광역, 12지역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서울시의 구분법인데요. 3도심은 뭐 광화문, 여의도, 강남. 맞습니다. 누가 봐도 뭐 제일 중요한 땅값 비싼 곳. 그쵸. 네. 근데 거꾸로 왜 땅값이 비싸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교통이 부동산의 원인이냐, 예. 학군이 부동산의 원인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고임금 노동시장이 몰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 땅값이 비싸고 땅값 비싼 곳에 사무실을 만들려니 고임금 아니면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실은 옛날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최근의 트렌드라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 한번 폭등했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 생각에는 마용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마용성이 별로 키워드가 아니었는데 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마용성이 좀 더 키워드가 됐냐. 네, 최병천 소장과 함께하는 불평등 연구. 오늘도 최병천 소장님과 함께 오늘은 경제 성장의 본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로서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죠.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2%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 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왕권을 남용하는 걸 막음으로써 재산권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국가의 그 어떤 힘도 사유재산을 건드리지는 못한다. 이제 이런 원칙이 생겨나면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면 돈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런 전통이 생기면서 영국의 이자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안심하고 돈 빌려줄 수 있으니까 돈 빌려주려는 분들이 늘어났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생긴 영국의 자금 조달 능력이 그 이후로 벌어진 여러 전쟁에서 영국의 전비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바람에 영국이 세계의 1등 국가가 됐지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최병천 소장님과 함께 들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 좀 이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옆에서 인사말 서론이 긴 바람에 계속 뻘쭘하게 앉아 계시는 최병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혁명을 한 이유가 영국을 제대로 좀 경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텐데. 네. 공교롭게도 그걸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잘 보호됨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에 비한 영국의 경쟁력이 알게 모르게 네. 본의 아니게 올라갔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등등 또 어떤 것들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이끄는지 그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의 보호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이제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 네. 재산권의 보호가 인센티브 제도를 한테 이제 어떤 신뢰를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넓게 보면 특허권 보호 제도도 이제 그 연장선이었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한 덩어리로 봤었고, 또 한 덩어리가 교역의 확대 또는 수출의 확대, 그것이 이제 경제 성장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봤고, 네. 오늘부터 이제 좀 보려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도시화. 도시화는 경제 성장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거를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쪽에서는 이제 그 스펙트럼은 좀 다양하긴 하지만 도시화 자체에 좀 약간 비판적이거나 옛날 농촌 공동체에 대한 향수가 있거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약간 그런 그 도시화가 좀 근데 우리가 뭐 아파트에 대한 성량과학적 시각 있잖아요. 네. 아파트가 많은 사회는 성량과학이 지배하는 약간 흉물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도시가 뭐, 불가피할지는 몰라도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서 뭐 심지어는 아파트 공화국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랬는데 도시화 자체와 경제 성장의 관계가 어떤지를 같이 봐야지 도시화에 대한 어떤 태도 우리가 이제 도시화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최소한 경제 성장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런 거랑 좀 이제 연결돼서 이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도시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알겠는데 도시와 농촌 이건 알겠는데 네. 도시는 도시고 농촌은 농촌이지 도시화는 뭡니까? 도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그거를 아직 깔끔하게 저도 정의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도시라는 말 자체가 약간 이제 그 특정 공간에 얼마 이상 모여 사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 안 짓고 모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시 시민들이잖아요. 농사도 심지어는 뭐 누가 농사로 몰려 살더라도 이제 그 기준이 뭔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못 봤는데, 근데 인구 10만 명 이상이 몰려서 농사를 짓고 있다. 그것도 도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일종의 사람이 이제- 복잡 모여 있는 걸 도시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일종의 밀도 개념에 가까운 거죠. 그럼 도시화라고 하면 10만 명씩 한 1,000군데 흩어져 사는 1억 명의 그렇죠. 인구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300만, 200만, 뭐 100만, 그렇죠. 네. 2천, 3천, 5천, 4천 이렇게 흩어져 살고 이렇게 모여 사는 뭔가가 있으면 이걸 시티 도시라고 본다 이 그렇죠. 말이군요. 그리고 이제 원래 더 거슬러 가면 역사적으로는 예. 이제 저는 그 몇 차례도 말씀드렸지만 유럽과 한국의 차이점이 저의 되게 큰 화두거든요, 항상. 왜냐면 이게 사회과학에서 외국의 사회과학을 우리가 베껴 왔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려는데 한국에서는 워킹되지 않는 정책 사례도 엄청 많고 네.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게 많은데 실은 유럽에서 도시는 어떻게 생겼는가가 되게 재밌는데요. 예. 이제 경제사를 공부해 보면 유럽은 원래 장원 경제가 있었고 장원이라는 그 마을에서 이제 그 성주가 있고 그 이제 공동농장. 그렇죠. 공동농장이 있고 농노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 이제 있는데 이 장원 경제는 약간 봉건제적인 기본이었는데 그거랑 떨어져서 도시라는 공간이 있었고 도시가 이제 경제사를 보면은 발달한 이유는 원거리 무역 때문이라 그래요. 지중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뭔가 원거리 무역을 하는 곳이 발달했고 그래서 그 혹시 부르주아지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게- 자본가를 우리가 부르주아지라 표현하는데 그게 성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라면서요? 블럭 안에 사는 사람들. 네. 그게 이제 부르주아지였단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자로 번역했을 때 시민으로 표현한 거죠. 몰려서 성 모여 안에 사는 사는 사람들. 그래서 부르주아지란 말의 유럽 자체가 블럭에서 나온 말이고 근데 그게 원거리 무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거리 무역이 발달을 하니까 도시가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농업에 기반한 쪽은 무역할 일이 없으니까 이 자체로 움직였는데 그렇죠. 원거리 무역을 하기가 용이한 공간이 도시였던 거죠.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굳이 농업에 다 종사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도시는 수입해다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사를 보면 12세기, 13세기, 14세기 이때가 도시였고 네. 제가 막 유럽을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유럽을 가면 이제 우리 그 약간 이탈리아라든가 뭐 벨기에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넓은 광장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 사각형짜리 광장, 시청합 광장 뭐 이런 데. 시청합 광장 같은 데들. 예. 그런 데에 이제 뭐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거기 광장을 둘러싼 사각형의 건물들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벨기에 갔을 때였었는데요. 그 건물이 15세기, 16세기 경에 있던 길드 건물이에요. 조합 길드. 그렇죠. 이제 지역 조합이 보통 길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이제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에 시민사회론이 되게 이제 활성화됐거든요. 시민운동도 활성화되고 이론적으로도 시민사회에 관한 이제 어떤 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시민사회가 이렇게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거꾸로 유럽의 역사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맥락이었는지 보면 오히려 시민사회가 이해가 되는데 유럽의 맥락에서 시민사회는 일단 씨앗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만들어진 사회였는데 그러니까 장원사회랑 일단 구분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크게 세 종류의 집단이 시 안에 살고 있었어요. 네. 하나는 종교 집단.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치면 카톨릭, 그러니까 지역과 연동된 카톨릭 교구. 예. 이게 이제 약간 그거 연동되고 하나는 이제 종교 공동체. 지역에 거주하는 종교 공동체가 하나 있었고 이 도시 안에 그게 이제 1번이고 1번이고 예. 두 번째가 길드가 있었는데 길드는 상업 공동체입니까? 상업 제조업. 상업 및 제조업.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길드라는 말에는 약간 숙련공들의 성격이 있어요. 장인들. 지금으로 치면 회사네요. 회사이죠. 회사인데 조합 성격이 좀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 조합. 대주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사협회 같은 거로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회계사협회. 근데 지역이랑 이제 그 지역에 같이 몰려 사는 거죠. 예. 근데 이 길드였던 사람이 길드의 상층은 사업자협회를 발달하게 되고 예. 지금으로 치면 뭐 전경련? 전경련 또는 경총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고 길드의 약간 상대적으로 숙련이 떨어지는 쪽 네. 거기가 나중에 노동조합으로 발달하게 돼요. 노동조합으로. 그래서 유럽의 역사에서는 이 시 안에 세 개의 사회적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게 교회 조직, 종교. 조직, 그다음에 사업자 조직, 네. 어떤 노동조합 조직. 그렇게. 그게 나중에 이게 실은 도시가 있었던 거고 그 도시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종교인, 상공인, 근로자 세 부류에 안 속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도시가 먼저 있었고 이 도시들이 연합해서 나중에 국가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의 순서는
도시가 먼저 있고 도시 안에 시민사회가 있고 시민사회의 실체는 종교, 사업자, 노동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도제 시스템이 발달해 있다 그러고 그 직업 재교육이 발달해 있다 그랬는데 네. 국가가 없을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협회가 재교육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체 징계를 했었어요. 처벌 같은 건도 가지고 있고 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조합 안에서 그러니까 예. 국가가 하는 기능을 하기 훨씬 전부터 시민사회에서 그 기능을 하던 거를 시민사회가 하던 거를 나중에 국가가 약간 거들어주는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순서가 도시, 시민사회, 정당, 국가의 순서로 발달했는데 한국은 그런 시민사회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부터 약간 이제 그 어떤 그 뭐랄까 이제 그 양반 사회, 양반은 뭐 관료 사회였고 양반의 정의 자체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제 그 관직을 배출하는 사람이 양반의 정의였고 지역에서는 양민과 노비들이 중심이었으니까 예. 무슨 종교 조직도 없고 노동조합 조직도 없고 이제 상공인 조직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의 직업 재훈련 정책을 한국에 갖고 와서 하려고 그러면 워킹이 잘 안 돼요. 껍데기는 비슷한데 하부토대가 완전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이 도시화 과정도 실은 이제 유럽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 또는 아시아 역사가 많이 달랐다. 뭐 그런 얘기를 깔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큰 틀로는 도시화 자체가 이제 경제 성장과 관련이 높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도시화가 먼저냐 산업화가 먼저냐는 이제 실은 네. 닭과 달걀의 관계가 있긴 하지만요. 네. 그러면 도시화는 왜 경제 성장과 관계가 있냐부터 일단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보기 전에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 이제 그게 상관관계가 좀 높게 나오는 나라들 좀 그래프가 예쁜 거를 중심으로 좀 갖고 왔는데요. 예. 거기 하나씩 보시면 이게 중국인데요. X축이 연도고 Y축이 이제 어떤 도시화 GDP. 딱 봐도 정비례이긴 한데, 예. 딱 봐도 정비례이긴 한데, 특히 이제 좀 약간 정비례에 가까운 거를 좀 이제 일부러 골라서 갖고 왔는데요. 안 그런 데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정비례라고 해서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굳이 시비를 하자면 그 나라에서 서식하는 비둘기 숫자도 네. 아마 이렇게 점점 늘어났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렇다고 비둘기를 많이 기르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상관관계를 가져가는 게 있었는데 예. 실제로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생각만큼 만만치는 않아요. 네, 저도 그래서 예. 도시화와 경제 성장이 그래프로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네. 논리적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그쵸. 그 질문을 좀 드리고 그렇죠. 싶어서. 논리적인 얘기를 좀 드릴 수 예,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냥 그래프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너무 예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잘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냥 바로 아니요. 너무 짧은 시간에 시비를 아니 좋은 걸어버렸네요. 시비이고요. 네. 뭐 아무튼 이게 인과관계는 설명 뭐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네. 중국도 도시화랑 경제 성장이 상관관계가 높고 물론 이거는 상관관계가 좀 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그래프도 많아요. 그 중에 좀 약간 예쁜 그래프를 중심으로 조금 더 갖고 왔는데요. 네. 중국, 인도,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벨기에 이런 게 좀 대체로 비슷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예. 뭐 제가 그동안 뭐 공부했던 걸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시화가 경제 성장과 연결되는 거는 규모의 경제, 집적의 경제, 우연적 결합인데요. 세 번째 얘기는 좀 다시 드리는 걸로 하고 네.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경제,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는 그냥 크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여 살면 빵 하나를 만들어 만 명이냐, 뭐 10만 명이냐, 100만 명이냐 이거 많이, 자체고 예, 예. 집적의 경제는 이제 그 얼만큼 모여 있냐, 밀도. 그래서 10만 명이 모여 살더라도 벙벙하게 10만 명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고 아주 좁은 공간에 10만 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좁은 공간에 모여 있으면 경제 성장이 유리해요? 우리 왜 클러스터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는 거리가 중요한 거죠. 여전히 우리가 이제 한때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이라든가 인터넷 발달을 하면 거리가 안 중요해질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거리의 소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실은 지금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지금 뭐 분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왜 몰려 있냐? 잠깐 내려서 차 한잔 하자 하면서 아이디어가 교환되니까 그렇죠. 잠깐 내려와서 만날 수 있는 거리에는 있어야죠.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우리 지금 출퇴근도 마찬가지지만 뭐한 2시간, 3시간 넘어가면 이게 그렇겠네.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일정한 정도 있어야 돼.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인데 규모의 경제, 집적의 경제, 우연적 결합인데 그중에 이제 규모의 경제는 결국적으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왜 수출이 중요하냐. 예.
왜 교육이 중요하냐랑 같은 말이기도 한 거죠. 교육이 많아지면 시장 사이즈가 커지고 내가 우리 동네에서만 파는 거랑 한 국가 안에서만 파는 거랑 글로벌 단위로 파는 거랑 전문화가 촉진되고 이제 분업이 발달하고 전문화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어서 학습 효과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생각에는 도시화의 한 축에서 우리나라 얘기 부동산이랑 좀 연결된다 해서 저는 재밌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도시에 몰려 사는 거랑 직주 근접과 직주 분리 해서 기사에 나온 한 장면인데요. 서울의 공간 구조를 이건 이제 서울시가 체계를 바꾸는 건데요. 서울의 이제 공간 구조를 3도심 7광역 12지역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서울시의 구분법인데요. 예.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3도심은 이제 뭐 광화문, 여의도, 강남. 맞습니다. 누가 봐도 뭐 제일 중요한 땅값 비싼 곳. 그렇죠. 네. 근데 거꾸로 왜 땅값이 비싸냐? 다들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거기가 제일 많기 때문 아닐까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교통이 부동산의 원인이냐, 예. 학군이 부동산의 원인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고임금 노동시장이 몰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 땅값이 비싸고 땅값 비싼 곳에 사무실을 만들려니 고임금 아니면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실은 옛날에 안 그랬다는 거야. 아, 그래요? 이거는 최근의 트렌드라는 거죠. 예컨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 한번 폭등했고, 그 이제 이유가 뭔지는 떠나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이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를 때 2000년대 초중반에 그때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제가 생각에는 버블세븐이었던 것 같아요. 예. 버블세븐이 이제 실은 그 강남 서초 송파를 뭐 강동구를 포함해가지고 그 일대였는데,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마용성인 것 같아요. 강남 3구 빼고 그 다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노무현 정부 때는 마용성이 별로 키워드가 아니었는데 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마용성이 좀 더 키워드가 됐냐? 그거는 광화문 일대, 여의도 일대, 강남 일대 요 세 지역에서 출퇴근하기 좋다. 그렇죠. 학군보단 직주 근접.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고임금 노동시장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은 고임금 노동시장으로 출퇴근하기 용이한 곳.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왜 안 그랬냐?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혹시 대학 진학률이 여성과 남성이 비슷해진 게 혹시 언제쯤인지 혹시 아세요? 여성 남성 비슷해진 게 대학 진학률. 진학률. 야, 딸이 무슨 대학을 가? 이런 얘기가 쑥 들어가 버린 그 시점. 그렇죠. 와,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률이 급진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약간 90년대 중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남녀가 성비가 거의 한 3분의 2는 남성이었고 3분의 1 정도는 여성. 예. 그리고 90년대 초중반 학번까지만 해도 여성이 공대를 가는 경우라든가 뭐 이런 경우 거의 없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그 여성 대학 진학률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한 2000년대 한 중반경이 되면 약간 비슷해지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얼마 안 됐군요. 그렇죠. 2000년대 중반에 남성과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비슷해지면 예. 그리고 지금 역전돼 있어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더 높아요, 남성보다. 아, 여성 100명과 남성 100명을 보면 진학률이 여성이 더 높아요? 그렇죠. 어. 그래 역전된 지가 좀 됐고 예. 방금 말한 이제 한 2010년경부터 이게 뒤집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기야 무슨 여대는 있어도 무슨 남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10학번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여성들이 많이 가는구나. 그렇죠. 이제 뭐 남대만 따로 만든다 해서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에 그때의 20대를 보냈던 여성들. 예. 그 여성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편의상 2000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분이 2010년경, 2015년경에 네. 35세나 이제 40세 가까이가 됐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맞벌이 비중이 적었던 거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맞벌이 비중이 커지면서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한 분은 그러니까 여성분은 집에 있고 그러면 이제 집이 좀 멀어도 되지. 아빠만 그렇죠. 출퇴근 멀리 아빠만 하면 되니까. 출퇴근하면 되니까. 일산, 파주, 용인에 살아도 되는데. 그렇죠. 상계동이라든가 하계동 이런 데 살아도 근데 맞벌이를 하기 시작하면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넘어가면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한다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아이 돌보는 문제라든가 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빨리빨리 거죠. 와야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세기 산업자본주의와 어떤 도시와의 관계. 그래서 20세기 산업자본주의 도시와 직주 분리. 뭐 그래서 이제 뭐랄까 도시 없이도 어떤 자본주의 발전 단계라 그럴까요? 네. 자본주의 발전 단계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도시 자체에 대한 어떤 이제 재미있는 어떤 이론적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산업자본주의 시대는 대기업의 비중이 좀 더 컸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제조업 기반이었었고 상대적으로 제조업 대공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 형태는 남성 외벌이 모델 여성은 상대적으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가사노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20세기 산업자본주의의 도시화의 양상은 도시 한복판에는 회사 및 상업지구가 있었고 도시 외곽에는 이제 대규모 주택단지 그래서 그리고 또 도시 외곽이 아시다시피 비용이 싸잖아요. 싸니까. 네, 예. 집이 싸니까. 그래야지 이제 그러면 집이 싸니까 주거 비용을 좀 이제 줄이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일터 공간과 거주 공간의 분리 형태인 거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상계동, 네. 일산 그런 모델이었던데 그것이 이런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가 실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예. 대규모 주택 단지 형태를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산업자본주의는 직주 분리가 오히려 일반적이었는데 그걸 다 좀 찾아봤더니요. 네. 직주 분리가 완전 초기 자본주의는 거꾸로 또 직주 근접이었어요. 그래서 가내수공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집에서 그냥 공업도 같이 한다. 예전에는 직장과 집이 근처였는데 그렇죠. 일터 공간과 회사. 이거 분리되기 시작한 이유 예. 교통수단의 발전. 교통수단의 발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출퇴근 가능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도 하나 말씀하신 대로 포함이 되고 예. 또 하나는 그때는 직장이 약간 혐오 시설일 때. 아 무슨 공장. 예. 그래서 자꾸 펑펑 터지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요 두 명이라 그러는데요. 예. 그 건축가라고 그래요. 토니 가르니에라는 사람이 도시 아이디어를 냈고 이 도시 아이디어는 이제 회사가 대량으로 몰려 있고 주변이 이제 약간 이제 약간 외곽이 이제 거주 공간. 그래서 이게 토니 가르니에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였고 그거를 건축가였던 르코르 뷰주라 그래서 이분은 건축학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게 이제 실은 빛나는 도시의 어떤 모델인데요. 이게 이렇게 도시를 만들면 어떨까? 그렇죠. 우린 이미 이걸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론적인 어떤 역할이 우리나라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 건데. 이거 뭐 그냥 누가 생각해도 당연할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안 그랬나 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옛날 사진도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안 갖고 왔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을 보통 존이라 그러잖아요. 존. 예. 특정 어떤 뭐 지역 단위를 일종의 약간 이제 도시 단위의 계획 경제의 식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걸 조닝책이라 그래서 핵심은 공장과 주거의 분리였고 예. 공장과 주거는 왜 분리했냐? 초기 산업할 때는 이게 이제 매연, 악취, 소음 옛날에 뭐 그런 거를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강원도 출생인데요. 네. 제가 이제 비교적 어렸을 때 서울로 오긴 했는데 강원도에 제가 이제 탄광촌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딱 기억나는 게 지금도 어린 시절에 있던 기억이 까만 물이었어요. 까만 물. 물. 그러니까 이 석탄 때문에 동네 개울물이 까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심지어 어렸을 때 동네를 딱 강원도를 생각하면 이제 까만 물이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그건 서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저도 서울에 살았는데 예. 그때는 동네에 지금은 하수구가 따로 안 보이지만 네. 그냥 동네 곳곳에 있는 개울물들이 생활하수 다 그냥 거기다 버리고 그렇죠. 집에서 버리면 거기로 그냥 흘러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까매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우리 뭐 구로공단이라든가 성수동이라든가 이러저런 이제 서울 인근에 있던 공단들 네. 그런 데가 이제 더 그랬었는데 이제 매연, 악취, 소음 그래서 이걸로 유명한 사건이 1952년도에 런던 스모그 사태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불과 스모그 사태로 죽은 사람이 12,000명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모그라는 게 공장 매연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는 바람에 질식해서 숨진 거예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이제 직주 분리의 어떤 기원 같은 걸로 됐는데 초기 산업자본주의는 초창기에는 직주 근접이었는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집 근처에 공장이 있는 게 이동하기가 편하니까. 편하지. 그리고 멀리 가서 출퇴근하기도 어렵고. 네. 예. 그리고 뭐 교통도 덜 발돼 있고 뭐 지하철 같은 게 충분히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매연, 악취, 소음,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어떤 이제 그 뭐 스모그 사태 같은 거. 그러다 보니 주택은 외곽으로 빠져나갔다가 그쵸. 요즘 다시 모이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근데 다시 이제 모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모여 있는 것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큰 틀로 보면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 봐야 되는데 다 그랬겠죠 어느 나라나. 예, 요거는 이제 전 세계를 좀 비교한 자료인데요. 1990년에는 인구 500만 명 이상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가 5억 2천만 명이었대요.
1990년에는 예. 얼마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이제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했었는데 이때는 한 대략 한 50억, 60억 언저리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5억이었는데 2015년 데이터 기준으로 이제 500만 명 이상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10억 3천만 명 가까이로 늘어났고 비율로 치면 한 20%에서 26% 정도로 증가했다 그래요. 점점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고 있다는. 그렇죠. 그래서 개수도 이제 51개에서 94개. 여기서는 로 이제 25만 명에서 100만, 25만에서 100만, 100만에서 500만, 500만 초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시의 숫자.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큰 도시. 거대 도시들이 점점 되고 있다. 도시도 살찌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율이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요쪽 25만 명, 뭐 100만 명, 500만 명 사이의 비율은 살짝 줄어들고 있고. 점점 큰 도시들이 예. 메인스트림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대 도시는 왜 커지고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세기 산업자본주의는 아까 말한 대기업, 그다음에 제조업 기반,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가정 내 성별 분업이라 그럴까요? 예. 남성이 일하고 이제 여성은 상대적으로 이제 가사를 해주고. 가사를 하던 비중.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산업자본주의의 편의상 표현하면 지금은 지식 기반 자본주의가 좀 발달하게 되면서 예. 우리 이제 조지프 슌페터 기업가 정신, 뭐 창조적 파괴 이런 거를 얘기했던 걸로 유명한 이 사람이 얘기한 창조의 본질 또는 혁신의 본질. 이 사람은 딱 간명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요. 창조가 뭐냐? 창조가 뭐냐?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뉴 콤비네이션. 옛날에 이제 전통적인 걸로 생산의 사면소가 토지 자본 노동인데, 예. 토지 자본 노동인데 이걸 결합하는 게 상품인데 결합을 아무튼 새롭게 하는 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는 거. 그래서 이제 뉴 콤비네이션을 한마디로 다르게 약간 표현하면 우리 한국적인 맥락으로 좀 이해하기 편하게 표현하면 이종교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식 기반 자본주의에서는 중소기업 그 기업 규모가 좀 더 작아지는 게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중소기업 간 상호 교류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재화도 지식 서비스업 그다음에 남녀 맞벌이 모델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직주 근접이 다시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그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우연적 결합. 창조라는 말이랑 우연적 결합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예컨대 연필 뒤에 쥐우개 달고 뭐 그러는 거요? 연필 뒤에 지우개 다는 것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자동차 안에 음악 카스테레오 다는 거, 라디오 다는 게 그런 거죠. 뭐. 예컨대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 그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있다고 치면 이제 그 우버가 탄생하게 된 이제 그 배경이라 그럴까요? 우버의 공동 창업자인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한번 공동으로 뭘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판 적이 있었고, 예. 민수합병으로 판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소득을 꽤 올렸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A와 B라고 편의상 표현하면 이 사람이 각각 따로 지냈는데 둘 다 한번 이제 그 우연찮게 다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노가리를 막 푸는데 이러저러 수다를 막 떠는데 예. 하필 둘 다 프랑스를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갔다 와서 이 사람이 A가 야, 내 프랑스가 봤더니 뭐 차도 되게 안 잡히고 막 택시도 엄청 불편하고 막 이런 수다를 떨었는데 B가 야, 너도 그랬냐? 나도 프랑스 갔는데 장난이 아니었다. 라는 얘기를 수다를 막 떨다가 네. 그러면서 갑자기 서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일대 그 샌프란시스코 일대가 거기가 이제 택시가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 샌프란시스코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있고 샌프란시스코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도시 규모는 한 80만 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뭐 차 타고 한 30분 가까이 오면 예. 실리콘밸리 일대가 있는데 실리콘밸리 일대에 총 있는 사람 한 7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뭐 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전체 택시 대수가 딱 8,000대인가 있대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택시 사업자들의 어떤 이해관계에도 반영이 된 거죠. 네네. 일종의 이제 노조 파워가 센 그런 거 비슷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그 우버의 공동 창업자인 사람이, 그러니까 실은 이제 우버가 뉴욕 쪽에서 만드는 거랑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만드는 게 다른 건데 네. 택시가 너무 없는 거예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그렇죠. 공급이 너무 없는 네. 거죠. 예. 수요는 거의 뭐 약간 몇 천만 명이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버금갈 정도인데 이 대중교통도 불편하게 돼 있고 그리고 택시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야 그럼 우리가 그 이런 택시 잡는 거를 일반 자가용을 택시처럼 택시 사용하자. 대용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우버가 그걸 처음에 만드니까 처음에는 그 택시 업자들이 막 로비를 했대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제 정치권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음. 우리 이제 저는 뭐 스타트업 벤처 이런 쪽 분들이 기술자이거나 공학자 하시는 분이 스타트업 벤처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신기술을 단지 이제 약간 공학 또는 테크닉의 문제로만 자꾸 나는데 예. 원래 항상 새로운 기술은 기존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음. 근데 우버는 왜 성공했냐면 우버가 처음부터 택시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이메일이라든가 연락처 같은 걸 다 수집을 했대요. 누구의? 우버에 참여하는 사람들. 네, 우버 기사들, 우버 한편으로는 우버 기사들 또는 이제 우버 고객들. 고객들 이런 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로비가 들어와가지고 우버를 이제 금지시키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단위에서도 정치적 압력이 들어왔고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도 압력이 들어왔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걸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 역으로 왜냐면 소비자들이 불만이 높았을 거잖아요. 택시 업자들의 압력이 들어왔을 때 거꾸로 이제 되치기를 해가지고 아,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다. 열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그거를 이제 알린 거죠. 지금 택시 업자들의 로비를 해가지고 정치 쪽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예.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 대중교통도 부실하고 택시도 부실하니까 이제 그 우버가 성행을 했던 건데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막 올라와가지고 했는데 그 우버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그 A와 B의 수다. 이제 우연히 만나서 이제 수다가를 떨고 그런 것들이 프랑스 갔다 와서 불편했던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수다를 좀 떨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애플인가 아니면 어딘가의 그 건축이라고 그러는데요. 칸막이를 예. 최대한 이렇게 안 하는 문화. 그다음에 이제 그 애플인가 어딘가에서 그 건축을 할 때 의도적으로 화장실을 이렇게 엇갈리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서로 이제 약간 그 뭔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다른 화장실 가는 길을 서로 엇갈리게. 화장실 가는 길이라든가 뭐 담배 피는 공간이라든가 네. 해서 다른 부서 사람들이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실은 이제 어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뭐 그 회사 내에 뭐 이런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걸 많이 만드는 것이 이제 의도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대화, 수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이제 어떤 그 우연적 결합을 촉진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있을 때도 그 예컨대 우리가 프랑스에서는 살롱이라는 게 있었고 카페 같은 거. 그 영국에서는 모임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과 사회 그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랑 예. 약간 이런 그 이제 어떤 그 정치 쪽 관계자들이 이러저런 포럼 비슷한 거 그런 교류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역시 우연적 결합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창조의 기반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출퇴근 거리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떤 도시에 뭔가를 만드는 게 도시에 그런 걸 만드는 게 일종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로 이종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은 그런 문제의식으로 서울시에 있을 때 이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대문안 이제 도심 고밀 개발 여기서 사대문이란 광화문 일대, 네. 광화문 일대를 뭔가 좀 약간 복원해 보려는 그런 거를 좀 했었는데 이제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잘 안 됐었는데요. 그러면 20세기 산업자본주의는 일종의 도시의 단면을 만들면 여기가 이제 도시 한복판이라고 치면 예. 여기는 그 이제 사람이 덜 살고 예. 요 바깥에가 사람이 많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용적률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뭐 그 상업 공간 뭐 그 공업 공간 이렇게 이렇게 용도 지구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외곽이 더 용적률이 높게 나와 있어요.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한국이 어떤 그 지식 정보 자본주의라는 걸 됐다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이렇게 이제 도심 한복판의 용적률을 좀 더 높이고 외곽의 용적률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도심 고밀 개발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왜 도심의 고밀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해서 이 모양이 됐었을까요? 그거는 저는 약간 이제 관성에 좀 있었다 그럴까? 그러니까 높은 건물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주 분리라는 게 그 전까지 좀 더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도심은 이제 약간 상업지구. 그러니까 실은 원래 직주 분리가 됐던 원인은 그러니까 상업지구로서의 일터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 거주 공간의 분리가 아니라 네. 공업지구와 분리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관성으로 굳어진 게 있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우리가 광화문 일대는 우리 이제 조선시대에 있던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문화재 보호 관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약간 들어왔는데, 저는 이렇게 문화재를 보호하는 거랑 이게 뭐 이제 고층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랑 꼭 그게 같이 볼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에 이제 지금 광화문 일대가 점점 이렇게 휑해지고 있거든요. 그 광화문 언저리 이제 우리 종로 일대 이런 쪽 있잖아요. 여의도 일대라든가 그 강남 일대는 발달하고 있지만 거기 이제 옛날에는 뭐 인사동 뭐 저기 뭐 피막골 이런 데가 되게 전성기로 잘 나갔었지만 지금은 뭐 주말이거나 저녁이 되면 거기가 좀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썰렁해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그거를 오히려 거기를 좀 적절히 개발해 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직주 근접을 해야 된단 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걷기 좋은 도로 형태는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 거기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를 사는 사람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토 공간과 거주 공간의 재결합을 그래서 도시에서 근무도 하고 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는. 그러다 보니 경제가 발전하더라. 그렇죠. 섞이다 보니. 그리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제 어떤 도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지금 특히 이제 사대문 안에서는 앙각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앙각. 예. 문화재를 추앙할 때 너 나를 추앙해라고 할 때 그 앙이죠. 아마도 그럴 겁니다. 우러르다 바라보다 뭐 이런 뜻.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 산이랑 문화재의 각도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문화재의 뭐 각도가 어디냐? 근데 그거를 남산으로 잡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각도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남산 각도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니 그 기준이 남산 이유는 뭐냐? 근데 뭐 그 무슨 북한산으로 한다든가 백두산으로 한다든가. 문화재에서 주변을 볼 때 네. 뭐 남산이면 남산이 잘 보여야 된다. 하여튼 중간에 이렇게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주변을 보는데 어떤 건물이 막 눈앞에 이렇게 오지는 말아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경복궁이고 여기가 이제 남산이라고 치면 요 각도면 여기는 용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남산 근처로 가면. 근데 오히려. 점점점 이제 경복궁 근처로 가면 이걸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왜 필요한 거냐 그러면 이게 뭐 각도가 좀 약간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경치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 예. 이제 이 어떤 거주의 중요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이제 어떤 좀 토론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 장릉이라고 하는 저 경기도의 그 거기에서 네. 장릉에 섰을 때 아파트가 보인다고 저 아파트 부수라고 해가지고 서로 충돌을 했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파트를 부셨나요? 이미 지어지고 있고 입주한 아파트라서 안 된다. 뭐 그렇게 판단은 내렸는 모양입니다만 네. 아무튼 다음부터 조심해라. 뭐 그런 그래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이렇게 취향 및 어떤 가치 판단이 좀 달라가지고 예.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광화문 일대를 뭔가 이렇게 그 복원하는 게 그리고 저는 그게 넓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강남권이 있고 강북권이 있는데 강북 개발이라 그럴까요? 예. 그래서 광화문 일대를 복원하지 않으면 강북 일대를 복원하는 게 저는 좀 쉽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들어서 약간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더 이제 도시와 직주 근접, 예.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산업 자본주의 시대와 지식정보 자본주의 시대는 좀 달랐다. 한국에서 특히 이제 우리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예. 그거를 좀 이제 다르게 좀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다시 이제 좀 그 경제 성장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재산권의 보호와 연동된 인센티브를 얘기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 확대 및 수출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도시화 이야기를 드렸고 도시화가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 네. 이게 뭐 섞이고 아무튼 몰려 있으면 그렇죠. 이제 하나는 사이즈를 더 크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런데 한 마을에 사이즈는 그런 거죠. 10명의 남성과 10명의 여성이 있을 때 결혼 확률과 이 10,000명의 남성과 10,000명의 여성이 있을 때 더 좋은 결혼 확률. 하기야. 이게 이제 뭐랄까 이게 그 10명에서 어떤 결혼 파트너를 고르는 거랑 10,000명에서 결혼 파트너를 고르는 게 약간 이제 선택지가 훨씬 더 넓어질 거잖아요. 네. 그 규모의 경제 자체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직업 선택이라든가 직업의 다양성이라든가 저도 비슷한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그 인류사에서 네. 인류가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됐잖아요. 한 네. 뭐 인류의 탄생 이후로 왜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수명이 길어졌냐 네. 물어봤더니 세균의 존재를 알아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래서 수명도 길어지고 손도 닦아야 되는 것도 알고 소독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쵸.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엔 전염병이 벌어지면 이게 물에 사는 세균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네. 그냥 뭐 가스가 뭐 번졌나 그쵸. 뭐 하여튼 뭔지 모르는 어떤 뭐 신의 뜻인가. 난리 났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세균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 우리가? 네. 현미경이 만들어서 그런 거다. 네. 현미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렌즈가 있으니까 만든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렌즈라는 건 투명한 유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투명 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예전에는 유리가 있긴 있었는데 투명하지 않고 다 색깔이 있는 거였대요. 아. 근데 색깔이 없는 투명한 유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 네. 예전에 유리는 그 베네치아라고 하는 데 가면 유리공예 그 기념품들 많이 파는데 네. 그거 어떻게 하냐면 유리에다 이렇게 불에다 달궈가지고 불기도 하고 아무튼 불 가지고 많이 하는 거거든요. 유리가. 네. 유리는 불에다 녹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베네치아의 그 동네에서 유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유리 만들다 보니까 맨날 뻥뻥 터지고 사고가 많이 나더래요. 네. 그래서 베네치아의 그때 그 지배자가 네. 그 유리 만드는 그 놈들 네. 니네들은 시내에서도 얼짱거리지 마. 깜짝 놀랐잖아. 자꾸 터지니까. 저기 저 길 건너 저 섬에 가가지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네. 그쪽으로 다 몰아버렸다는 거예요. 오. 유리 공예 업자들을. 예.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섬 안에서 몰려든 유리 공예 업자들은 예. 그 섬에 모여서 1년 365일 하루 종일 유리 얘기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리 클러스터. 야, 내가 어제 여기다 유리에다 이걸 넣었더니 예. 유리가 조금 좀 투명해졌는데 네. 야, 신기하지 않냐? 야, 네. 뭐 넣은 거야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어보고 저렇게 넣어보고 하다가 완전히 투명한 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와. 그게 아니었으면 그 렌즈 두 개 겹쳐져가지고 돋보기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세균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리 만드는 업자들을 저 섬에 가두어라 예. 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까지도 현미경도 없고 전염병도 못 극복하고 아, 그분 뭐 훌륭하신 그랬을 것이다. 분이시네요. 그분이. 결과적으로 훌륭한. 예. 의도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시네.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면 뭔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현미경이잖아요. 네. 그게 분명히 망원경도 연결됐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망원경도 연결됐죠. 그 과학혁명의 핵심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였는데요. 야, 그러니까 이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가 도는 거 보는 거구나. 그렇죠.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음.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4배율 망원경을 처음으로 가지고 왔대요. 네덜란드에 있던 4배율 망원경을 갖고 와서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거를 16배율로 만들었대요. 그 이제 그 노하우를 이제 네. 익혀가지고. 예. 그래서 원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과학혁명을 일으켰던 게 충격적인 이유가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전에 그 우주관의 지배적인 거는 천동설. 천동설이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랑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 우주론이 기본이었는데 네. 천상의 세계는 완전 무결한 세상이고 근데 그 기준이 달이었어요.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달 이상은 천상의 세계였고 달을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달 이하의 세계가 지상의 세계인데 여기는 완전히 이제 약간 좀 거시기한 세계, 아비규환. 아비규환 비슷한 세계, 그리고 뭐 계급이 있고 뭐 등등. 그래서 다른 달부터가 이제 완전 무결하다. 이게 이제 하나는 천동설이었고 하나는 약간 이원론의 책이었던 거죠. 완전 무결설. 예. 근데 그래서 천동설과 이제 이원설 이건데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배율 망원경을 만들어서 달을 이제 관측을 한 거예요. 관측을 해서 그렸어요. 이 사람이 그림도 좀 이제 그렸는데 달을. 네, 달을 그렸더니
울퉁불퉁한 거예요. 달표면이. 예. 이게 하나가 이 자체가 충격적인 거.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랑 프톨레마이오스가 얘기한 게 1500년 동안 지속되던 세계관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이 아니잖아. 이거 자체가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목성을 관측했는데 목성 주위에 3개의 위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구 근처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위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 천동설이 맞는 거야? 지동설도 뭐 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관측한 게 제 기억에는 1610년인가 그랬는데 그때부터 인류가 그 자체가 아까 이제 쇼킹인 거죠. 야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랑 프톨레마이오스가 얘기한 게 약간 구라 아니야 이거? 왜냐면 그래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너도 와서 한번 눈으로 봐봐. 내가 무슨 썰을 푸는 게 아니라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도 한번 네가 직접 눈으로 봐봐. 그래서 눈으로 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말하기가 그래서 실은 말씀하신 게 그 약간 유리의 변형 한편으로 현미경으로 간 거고 그게 결국은 그래서 한편으로 세균을 바꾼 거고 이제 하나는 이제 우주관을 바꾼 거죠. 바꿔버렸네요. 네. 결국은 인류가 이제 지금까지 온 데는 저놈들을 다 저 섬 안에 가두어라. 그 섬이 실은 도시였던 거죠. 그랬던 거죠. 일종의 이제 그 유리 공 클러스터 도시를 만든 거죠. 거기에서 다양한 혁신이 일어났다. 네네네. 그게 이제 그러니 도시화가 얼마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뭐랄까 수다 떠는 거. 이제 수다 떨고 뭐 막 이렇게 그 아무튼 이제 노가리 막 풀고 막 이제 막 이렇게 이런 네. 헛소리도 좀 하고. 예.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좋게 한편으로 말하면 그 이종교배의 힘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종교배의 약간 다른 표현이 다양성.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교배인 건데요. 결합하는 건데 네. 다양한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이제 추론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 도시는.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이 교육 이야기인데 네. 교육이 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는지, 네. 경제 발전에 도움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 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네. 예. 네. 잠깐 쉬었다가 네네.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경제 발전의 여러 원동력 가운데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죠? 도시화에서 하나만 맞아 좀 더 마무리를 약간 얘기를 하면 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여지가 더 있느냐 이 문제랑도 좀 관련 있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도시화와 경제 성장은 인과관계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관관계라는 걸 전제로 했을 경우 네. 중국은 도시화율이 소득에 비해서 아직 낮은 편이에요. 아, 중국이 그래요? 1인당 GDP가 13,000달러 정도 되는데 뭐 한 도시화가 발달한 나라들은 한 뭐 85% 언저리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말은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같은 걸 텐데.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이제 중국이 도시화가 된 거는 상대적으로 연안 지역. 연안 지역 그러니까 이제 홍콩, 대만, 한국, 일본이라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바다를 끼고 있는 예. 연안 지역은 도시화가 발달해 있지만 이제 중국 내륙 지역 이제 내륙 지역이나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 동부가 아니라 서부 지역 거기에는 이쪽은 이제 상대로 도시화가 덜 돼 있는 거고 소득도 이제 격차가 좀 낮은 건데 그래서 실은 그런 거에 한편으로는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어떤 해양 세력인 미국의 포위를 뚫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1대1로 사업인 거죠. 예. 1대1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식량 및 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한 목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부 개발 이 중서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취지도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고속도로도 만들고 뭐 기차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고속철도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인프라를 만들면 하나는 농민공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인프라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또 의미가 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도시화가 좀 용이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중국의 도시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도시화율 자체로 경제 성장 여지가 조금 더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화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가 워낙 여러 지역에서 높기 때문에 좀 그리고- 더 도시화 된다면 그렇죠. 중국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중국이 아직 도시화가 덜 됐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아직 도시화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낮다는 거죠. 그래서 더 어떤 선진국 수준의 도시화율로 좀 더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 그게 또 역시 이제
도시화를 기준으로 이제 중국의 판단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을 아직도 잠재력을 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면 또 이렇게 저렇게 응용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분석에서도 이렇게 응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들어보겠습니다.